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칭당 김준현입니다. 웨스 앤더슨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정말 대칭을 좋아하는 감독이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에 균형을 맞추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름을 또 지어봤죠.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대칭당 거의 뭐 강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웨스 앤더슨의 경우에는. 오늘 주제는 웨스 앤더슨 감독 특집인데 웨스 앤더슨의 환상적인 세계 이렇게 한번 붙여봤고요, 제목을. 일단 웨스 앤더슨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주류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독 중에서 이렇게까지 영화를 만드는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자신만의 인장과 스타일이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것을 구현해낼 정도의 그런 감독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한 감탄이 있습니다. 그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가 어떤 신작이 나왔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몰랐다, 그렇게 봐도 5분만 보면 아 이거 웨스 앤더슨 영화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그 사람, 그 웨스 앤더슨 감독만의 어떤 굉장한 그런 개성과 인장이 있죠. 동영상 사이트 가보면 어떤 영화든 이 영화를 웨스 앤더슨이 만들었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만든 영상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대부분 영상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고 뭐 특정한 렌즈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웨스 앤더슨만의 스타일을 딱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 앤더슨에 대한 평가도 뭐 극에서 극이죠. 이 독창성에 대한 굉장히 뛰어난 높은 평가가 있고, 반면에 이건 유아기적인 자아 도취가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어요. 저는 이제 앞쪽에 해당하긴 하는데 웨스 앤더슨 굉장히 좋아하고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이제 특징들 같은 거를 볼 때 일단 그게 분위기가 굉장히 낭만적이면서도 복고적인 분위기가 있죠. 심지어는 이제 현대를 배경으로 찍어도 그것을 굉장히 과거 영화처럼 찍어요. 대표적으로 로열 테넌바움 같은 영화를 보면 현대 뉴욕이 배경이거든요. 근데 영화의 모든 스타일이나 소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1970년대 스타일로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영화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경은 수십 년 전 같은 그런 이상한 어떤 그 복고적인 그 뉘앙스를 영화 속에 어떤 정조로서 깔아두는 그런 감독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영화를 찍든 자기만의 색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웨스 앤더슨 팔레트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아, 이 영화는 색감만 보더라도 웨스 앤더슨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뭘 하겠지만 그랜드 부다페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 색깔로만 봐도 영화가 너무나 매혹적인 측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스 앤더슨 특유의 어떤 뚱한 유머, 넘치는 재기, 이런 것들이 어떤 동화적인 비전하고 결합이 돼서 정말 독특한 영화들을 만드는 것 같고요. 저는 배우들이 웨스 앤더슨 배우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뚱한 유머들을 제일 잘 발휘하는 배우들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빌 머레이라든지 빌 머레이 보고 있으면 뚱하잖아요. 오웬 윌슨이라든지 약간 무기력해 보이는 유머 같은 것 구사하는 그런 배우들이 웨스 앤더슨의 정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 머레이 같은 배우의 어떤 계보가 있는데 그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그레이트 스톤 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그레이트 스톤 페이스의 계보의 어떤 원조처럼 해당하는 그런 유명한 전설적인 그 무성 영화의 스타가 바로 버스터 키튼이잖아요. 표정 변화가 없잖아요. 대석 배우들군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자로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빌 머레이도 그런 식으로 연기하는데, 그런 것이 뚱하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웨스 앤더슨 세계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배우에서 아마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집니다. 그리고 웨스 앤더슨이 다루고 있는 주제 역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제가 보기에는 부서진 중산층 가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진 중산층 가정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라는 게 그런 뚱한 유머인 것 같더라고요. 로열 테넌바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티븐 지수와의 해저 생활이라든지 그 외에도 또 문라이즈 킹덤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은 이제 극 중에 등장하는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이혼 위기 있거나 이렇게 해서 가정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세팅되는 경우가 많고요.
전 인터뷰에 따르면 사실은 감독 자신이 어렸을 때 그런 문제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네. 추측이 되죠. 오늘 다룰 영화인 문라이즈 킹덤이 추측하기에 아마 감독의 어린 시절을 배경으로 관계가 있는 하지 것 않았을까 같아요.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거의 그 웨스 앤더슨 세계에서의 아이들은 지나칠 정도로 아이의 연령에 비해서 조숙합니다. 네. 굉장히 자기를 주체적으로 처리하고 의지도 강하고 반면에 어른들은 대책 없을 정도로 자기를 제대로 처리지 못하고 또 그 어른들끼리의 관계들도 4분 오열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이는 어른 같고 어른은 아이 같은 그런 세계를 또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약간 조숙하고 어른들은 아이 같아가지고 여기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또래 집단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웨스 앤더슨 영화들이 또 이제 미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일단 옷부터가 그런데 보통 촬영장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시원하게 입거나 따뜻하게 입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촬영장에서 찍힌 감독님들 사진 보면은 정말 비참할 정도잖아요. 막 네, 파카 입고 글쎄 말이에요. 막 겨울에 입고 막 이런 식으로 돋바 입고 글쎄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지금 고풍창연하게 일부러 네.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춰서. 네. 근데 웨스 앤더슨이 촬영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제대로 정장을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촬영장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패셔니스타인데 웨스 앤더슨 영화를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유니폼에 대한 또 집착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듯이 예를 들면 뭐 로얄 테넌바움 같은 영화를 보시면 그 빨간색 아디다스 네. 그 트레이닝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유니폼이죠 일종의. 네, 그다음에 부다페스트 호텔을 보시게 되면 호텔 단복. 그다음에 문라이즈 킹덤에서는 이제 보이스카우트. 그리고 또 이제 첫 작품이었던 바틀로켓을 보면 노란색 유니폼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그 통일감을 주면서 그것으로 어떤 시각적인 리듬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강박적이다 싶을 정도로 탁월한 부분이 이 감독에게 있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물을 카메라에서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할리우드 영화들이 그동안 계속 찍어온 어떤 법칙들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3등분의 법칙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프레임이 있다고 치면 3등분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3등분을 하게 되면 선은 두 개가 결을 교차하겠죠. 그러면 하나의 쇼트 안에서 4개의 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 점에 인물을 놓는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야 안정감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인물이 그 3등분의 법칙에서 이렇게 약간 치우쳐 있으면 거기서 앞을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측으로 치우쳐 있으면 좌측을 보는 거죠. 그리고 좌측으로 치우쳐 있으면 우측을 보는 방식으로 찍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물의 위치는 프레임 안에서의 3등분의 법칙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인물의 시선은 보통 약간 측사면을 보게 되죠. 약간 옆으로 돌려서 인물의 이쪽을 찍거나 이렇게 찍게 되는 거죠. 네. 저희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3등분의 법칙은 아니지만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하면 놀라세요. 네, 뚫어지게 바라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저기 갑자기 몰입이 깨지거든요. 그런데 모든 웨스 앤더슨 영화들이 네. 다 배우들이 네. 카메라를 잡아먹을 듯이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3등분의 법칙을 일단 깹니다. 인물이 단독으로 나오면 인물이 프레임의 정 가운데에 딱 위치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면을 바라보게 되고 측면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측사면을 찍지 않고 정확히 정각의 측면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 앵글 자체가 굉장히 날카로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깔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할리우드의 촬영 방식도 그렇지만 편집 방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쇼트와 쇼트가 바뀌어서 연결이 될 때 이것이 연결돼서 바뀌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편집 언어가 발달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불가시 편집이라는 건데 근데 웨스 앤더슨 영화에서의 편집 방식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일부러 충돌을 시켜요. 그러니까 정면을 찍고 완전히 정측면을 찍게 돼서 두 가지를 붙이면 이 두 가지의 앵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화면이 바뀌었네? 라는 걸 관객이 알게 되잖아요. 그럼 전통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런 것이 화면에 대한 몰입감을 깨주는 건데 웨스 앤더슨은 그것을 깨면서 어떤 인형적인 어떤 세계를 동화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특징적이죠. 렌즈를 쓰는 방식이 역시 비슷한 것 같은데요. 광각 렌즈를 통해서 사람들을 약간 넓게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찍고 있잖아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문라이즈 킹덤에 나오지만 두 사람이 통화를 하고 있으면 화면을 분할해서 둘을 동시에 측면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방식 대담한 방식으로 화면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웨스 앤더슨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웨스 앤더슨이 생각하는 관계와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의 이상적인 부분은 일단 느슨한 연대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연대라는 것은 보통 굉장히 끈끈하고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독립적으로 외롭고 단독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자인 우리 각각이 서로의 어떤 이상을 향해서 느슨하게 연대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웨스 앤더슨의 영화들을 보시면 그런 특징들을 아마 눈여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전 또 한편으로 대화를 할 때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해라라는
웨스 앤더슨의 충고 같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모든 배우들이 네. 화면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 웨스 앤더슨이 많이 쓰는 방식이 슬로우 모션을 이렇게 많이 쓰는 감독이 네. 별로 많지 않은데 네. 특히 그 다즐링 주식회사라든지 그런 영화들을 보고 있으면 슬로우 모션을 정말 과감하게 많이 쓰고 심지어 그 사이에 나오는 음악들을 적재적소에 쓰고 있으면서 나는 이 음악을 돋보이게 해줄 거야, 슬로우 모션 쓸래라고 하는 정말 티나게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이 사람만의 또 인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일단 웨스 앤더슨 영화를 보면 웨스 앤더슨만이 만들어낸 그 세계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네. 즐거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웨스 앤더슨의 이런 다양한 세계들을 특징들 너무 잘 보여주기도 하고 또 네. 워낙 뛰어나기도 한 두 편의 작품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네. 그리고 문라이즈 킹덤 이 두 편 오늘 소개해드리죠. 네. 이 웨스 앤더슨의 세계를 또 한 번 스타일리시를 보여줄 수 있는, 집약할 수 있는 제가 세계가 바로 네. 웨스 앤더슨의 폰트의 세계가 아닌가, 서체의 세계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지금까지 썼던 웨스 앤더슨의 폰트를 한번 집약해 와봤습니다. 엄청 전문적일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모니터로 바뀐 다음에 진짜 네. 최대 수혜자 같아요. 수혜자가 아니고 너무 최대 멋있어. 최대 노동자인 것 같아요. 이거 작업량이 이전보다. 네. 일단 제가 그려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웨스 앤더슨의 이름 역시 대칭을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WA가 대칭이잖아요.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그렇죠. 가운데 이렇게 선이 그래서 떨어지면 이 얼굴은 대칭이 아니어서 약간 아쉽긴 한데 썩소네 약간. 꼭 이런 표정을 많이 짓더라고요. 네. 감독님이 약간 썩소의 표정 같은 게 있어요. 네. 한번 그려봤고요. 네. 어떤 서체 좋아하십니까? 저 소체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서 와 신기하다 이러고 신용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네. 옛날 사람 고딕. 네. 굴림체, 바탕체. 네. 보통 자신이 좋아하는 서체가 있기 마련인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좋아하세요? 저는 뭐 중명조 이런 거 좋아하고요. 저는 굴림체 아니면 바탕체 하는 거. 네, 코팍 바탕체 이런 거 좋아하고요. 네. 멋있어. 여러 가지 네. 서체를 좋아하는데 이 웨스 앤더슨이 제일 좋아하는 서체는 아마 퓨처라는 서체인 것 같아요. 이 독일에서 개발된 서체인데 1924년에 개발된 서체예요. 굉장히 오래된 서체죠. 하지만 이 서체의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아폴로 11이 달 착륙을 했을 때 이 퓨처라라는 서체가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달에 착륙한 서체가 바로 퓨처라입니다. 그래요. 네. 이케아라는 브랜드에서 원래 퓨처라라는 폰트를 썼었어요. 그러다가 버다나라는 폰트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항의가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말도 안 된다. 퓨처라로 다시 바꾸라. 네. 사람들이 그렇게 항의할 정도로 더 익숙해지고. 그 서체가 이케아를 상징하는 서체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퓨처라를 서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웨스 앤더슨 역시 퓨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스티브 지소와의 해저 생활 역시 다즐링 주식회사,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다 이 서체를 썼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룰 두 편의 영화에는 네. 퓨처라 서체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재밌는 부분인데요. 네. 아처라는 서체를 썼고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는, 그리고 문라이즈 킹덤에서는 직접 개발한 틸다라는 서체를 썼는데 이게 어쩌면 틸다 스윈튼의 이렇게 바치는 정말 우아한 서체이기 때문에 그런 서체가 아닐까 혼자 상상을 해보게 네, 되는데요. 고풍스럽고 약간 장식적인 굉장히 멋지네요. 네, 웨스 앤더슨은 왜 퓨처라를 좋아할까 생각해 보면 이 퓨처라라는 게 사실 미래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웨스 앤더슨이 지향하는 어떤 세계 같은 것들을 아마 함축적으로 보여준 서체가 이 서체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알려진 서체인 이유는 스탠리 큐브릭이 좋아했던 서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포스터를 보시면 그 포스터에서 나왔던 서체 역시 퓨처라 폰트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화인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서체가 가지고 있는 약간 뭐랄까 세련됨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모습 같은 것들을 아마 감독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폰트를 보더라도 웨스 앤더슨이 어떤 스타일을 지향하는지, 어떤 세계를 그리고 디자인적인 세계를 지향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웨스 앤더슨은 이렇게 뭔가 좀 감정적으로나 양식적으로는 이렇게 질척거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깔끔하고 깨끗하게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데 이 폰트를 보시면 딱딱 그러니까. 떨어지거든요. 딱 이해가 되네요. 네. 이번에 개봉한 개들의 섬 역시 퓨처라 미디엄이라는 서체를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약간 두 번은 다르게 썼지만 역시 나는 이거야. 돌아갔다. 네. 사실 오늘 특집도 이 개들의 섬이 국내에서 개봉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항상 영화다운 그런 방식으로 기획을 하고 있죠. Who's missing?
Chukowski, you in there? Jiminy Cricket, he flew the coop. C'est le temps de l'amour, le temps des copains et de l'aventure. What am I looking at? Quand le temps va et vient, on ne pense à rien malgré ses blessures. Car...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문라이즈 킹덤입니다. 네. 동화적인 세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이고요. 이 웨스 앤더슨 감독은 인간관계도 좋은 것 같아. 네. 어떻게 이렇게 명배우들을 아, 한 자리에 다 모을 수 있는가 매번 네. 굉장히 감탄합니다. 결국 배우들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개런티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나 아니면 네. 자기가 정말 출연하고 싶은 그런 작품이거나 일 텐데. 전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겠죠. 네, 웨스 앤더슨에 대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출연진들의 어떤 존경심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캐스팅인데요. 진짜 호합 캐스팅이죠? 네, 브루스 윌리스, 빌 네. 모레이, 네. 프란시스 맥도날드, 틸다 스윈튼, 네. 그다음 에드워드 노튼 등등의 수많은 배우들이 있는데 정작 주인공은 굉장히 연기 경력이 별로 없는 두 아역 소년 소녀 배우이기도 하죠. 저레드 길먼 그리고 또 카라 헤이워드 두 사람이 했는데 이 두 소녀의 말하자면 일종의 소년 소녀의 첫 번째 사랑, 첫사랑에 관한 얘기잖아요. 전 이거 보고 최근에 짐 자무시 감독의 패터슨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 거기 나오잖아요. 커플로 나와요. 그때 맞아요. 심지어 이 아이들이 자라서 네. 패터슨 씨에 가서 살고 있는 것처럼 둘이 커플로 나오는데 아나키스트로 나오죠.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알고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 두 소년 소녀 배우에게 그런 어떤 감정을 자아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촬영 전에 서로에게 극중 배역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입을 해서 서로 손편지를 보내도록 했대요. 네. 그럴 정도로 어떤 사전 작업도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웨스 앤더슨의 작품에 출연한 배우들이 연기를 보면서 항상 놀라는 것은 이 배우들이 완전히 연기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프란시스 맥도만드와 네. 브루스 윌리스와 틸다 스윈튼 완전히 다 다른 스타일의 배우인데 이 호화 캐스팅을 하면서 그 배우들이 전부 다 웨스 앤더슨 스타일로 연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배우들의 연기가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웨스 앤더슨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연기 스타일로 이물감 없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제일 놀랍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홍상수 감독 영화를 보면 어떤 배우가 나와도 홍상수의 인물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미학적인 자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것을 살려서 그 이물감 없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연기하거나 네. 아니면 연기를 못하는 거죠. 네.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그 이유를 감독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문나지 킹덤 오프닝을 참 좋아하는데요. 오프닝에 주인공 아이가 와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설명을 하면서 파트를 얘기하면서 이 전체가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어쩌면 배우들의 연기 같은 거예요. 배우들의 연기가 모여가지고 각각의 큰 연기가. 오케스트라가 된다는 이야기를 그 음악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기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물 간의 관계에 그렇죠. 관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오케스트라에 관한 얘기는 맨 마지막에 또 한 번 나오게 네. 되는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셔도 Here comes the brass family. The trumpets, the horns, the trombones, and the tuba. 그리고 이제 강박증이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약간 고증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또 복고적인 그런 느낌이 네. 있잖아요. 이 영화가 일단 배경 자체가 1965년도인데 영화 속에서 일단 사용하는 전등 스위치 하나하나까지 이게 그 당시 65년도에 미국에 쓰였나 안 쓰였나를 확인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고증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극중에 이제 초반에 등장하는 캠프로 레바논인데 당시에 웨스 앤더슨 여자친구가 레바논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뭐 이름을 이렇게 붙인다든지. 그 다음 극중에서 이제 이 문라이즈 킹덤 같은 경우에는 각본가가 따로 있는데 그 각본가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항상 이렇게 아이들 부를 때 확성기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화에서 확성기로 아이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드는 사람들의 깨알 같은 재미 같은 거죠. 저는 웨스 앤더슨이 분명히 제가 추측하던데 장난감을 좋아할 겁니다. 그럴 거예요. 여기 나온 소품들을 보고 있으면 웨스 앤더슨 샵을 만들어서 이 물건들을 다 판다면 제가 다 싹쓸이 할 생각이 있을 정도로 너무 물건들이 예뻐요. 영화를 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웨스 앤더슨이 만든 사랑스러운 인형의 왕국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아까 이제 1965년도라고 했는데 영화 속에서
영화에서 시작하자마자 그 집을 보여주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집의 어디를 먼저 보여주냐면 그 집을 그린 액자 속에 그 집 그림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천천히 이제 움직여보면서 집 곳곳을 스케치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그 집 안에 들어있는 주인공, 여주인공 그 소녀가 이제 쌍안경을 가지고 바깥을 보게 되면 갑자기 급격하게 줌아웃을 하면서 그 집이 있는 마을을 보여주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그 집이라든지 포함된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림에서 시작해서 그림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외부 전경으로 끝난다는 것 자체가 네. 이 이야기를 다루는 네. 웨스 앤더슨의 어떤 자기의 마음가짐 같은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네, 문라이트 킹덤에 이제 웨스 앤더슨 특유의 어떤 뚱한 유머가 너무 잘 발휘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에드워드 노튼이 네. 이제 보이스카우트 하는 아이한테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집을 지었어요. 집이 어디 있는데 하니까 위에요. 하니까 카메라를 쫙 올리고. 그렇죠. 그러면 Jack, what's all this lumber for? We're building a treehouse. Where? Right here. That's not a safe altitude. Why is it up so high? If someone falls from there, that's a guaranteed death. 이렇게 타이트한 위치에서는 절대 보일 수 없었던 나무 저 꼭대기에 집을 지어놨잖아요. 그게 이제 롱쇼트를 통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퉁하게 편집을 통해서 웃기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이 장면이 저는 그렇게 웃겨요. 네. 저는 이상한 장면이 웃긴데요. 이 샘이 스카우트 하다가 네네. 도망가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가도 되는데 텐트에 구멍을 내고 네. 그쪽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맞아요. 글을 묻혀두잖아요. 네. 쇼생크 탈출의 네. 웨스 앤더슨 버전이더라고요. Jiminy Cricket, he flew the coop.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약간 기술적인 부분도 약간 설명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인물을 어떻게 정각과 정측면의 효과 같은 것을 붙이면서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데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밤의 등대 앞에서 브루스 윌리스하고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라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브루스 윌리스는 계속 정면의 샷으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 샷에 해당하게 되는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얘기할 때는 완전히 정측면으로 나와요. 근데 또 이제 그러다가 두 사람이 동선이 옮겨서 자동차에 타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서 브루스 윌리스가 정측면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정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정확하게 앞을 보고 한 사람은 정확하게 옆을 보는 모습을 촬영과 편집을 통해서 계속 이어붙임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는 어떤 갈등과 와해의 순간들을 사실상 시각적으로 계속 코멘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그런 카메라 기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욕조에 가서도 이제 딸인 수지하고 이제 엄마가 대화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찍혔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에서 결국은 이 영화가 첫사랑에 관한 얘기고 샘과 수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샘과 수지가 벌판에서 만나는 장면을 보시면 네. 그렇죠. 아름답죠. 네, 그 자체로 일단 샘이 카메라를 향해서 수직 방향으로 딱 걸어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수지의 시점 쇼트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샘이 수지가 나를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구나 라고 의식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반대로 롱쇼트로 빠져서 둘이 다 양쪽에 있는 상황에서 수지 혼자 왼쪽에 있을 때 우측을 통해서 샘이 그 프레임 인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두 인물의 만남을 굉장히 극적인 방식으로 어떤 앵글 사이즈, 카메라의 방향, 그것을 어떻게 이어붙이는지의 편집의 방식 이런 걸 통해서 네. 극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앵글 사이즈 카메라의 방향은 사실 극 중에서도 똑같이 구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지가 왜 쌍안경을 좋아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간단한 대답을 합니다. 멀리 있는 게 가까이 보이잖아. 근데 이게 수지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 같은 거거든요. 네. 가까이 있는 것들은 잘 보고 싶지 않고 멀리 있는 것들이 더 가깝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수지의 마음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카메라로 구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의 의미는 말씀드리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사라진 왕국에 대한 이름 붙이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문라이트 킹덤이 어떤 장소에 이름을 붙인 건데 그 장소는 원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이름이었다가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 과정 같은 게 이 영화에 나오는데 사실 우리의 동심 어린 시절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은유 같아요. 우리가 사라져버린 어린 시절이 있지만 거기에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그
의미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심과 어린 시절에 우리 모두 이름을 붙여야 한다라는 웨스 앤더슨을 충고받기도 합니다. 아유, 그 말씀도 너무 이렇게 풋풋하게 들리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더군다나 10대 아이들의 이런 풋풋한 사랑 얘기 보면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아름다운 정점에 해당하는 장면이 뭘까? 보통 키스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영화에서 키스 장면이 2번 나오는데 키스 장면도 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처음 둘이서 첫 키스를 하게 되는데 하자마자 남자가 침을 뱉어요. 뭐야?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여자애가 뭐지 얘? 나랑 첫 키스를 했는데 네.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사실은 키스를 하는데 이게 바닷가라서 모래알이 입에 들어갔잖아요. 그 뚱한 유머를 아이들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여주고 두 번째 키스할 때는 번개를 맞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돼서 어떤 키스 장면조차도 거기서 이제 유머라든지 어떤 재밌는 부분들을 코멘트를 하면서 이 아이들의 극적인 순간을 사실은 네. 그렇게 유머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I want roadblocks at every junction for 50 kilometers. 50 men and 10 bloodhounds ready in 5 minutes. You can't arrest him simply because he's a bloody immigrant. Take your hands off my lobby boy! Have you ever been questioned by the authorities?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입니다. 네, 문라이트 킹덤이 동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야기라면 사실 이 이야기는 소설가의 옛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화죠. 네, 웨스 앤더슨이 만든 영화 중에 가장 제작비가 많이 투영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세계에서 정점에 해당하는 영화가 아닌가 현재까지. 네, 이 영화 역시 평가하죠. 출연진이 어마어마합니다. 더하죠 이 영화. 네, 저기 이 네. 액자를 보시게 되면 지금 봐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연급인데 글쎄 어떻게 저들을 다 모았을까? 네. 그런 부분이 들 정도로 이 배우들의 연기들이 또 이제 웨스 앤더슨의 세계랑 통합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어쨌건 이 영화는 뭐 인공적이면서도 아름답고 귀여운 어떤 시각적인 부분이 정말 극에 달한.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관한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컬러풀한 책들 그런 것들이 영화책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이 팔렸잖아요. I go to bed with all my friends. 이 영화의 이제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그 레이 파인스가 연기한 구스타프라는 인물인데 네. 구스타프는 영화 속에서 웨스 앤더슨이 좋아하는 인물이 어떤 건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전형에 관한 네. 그런 웨스 앤더슨적인 낭만주의를 가장 잘 체현한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곡 중에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탈옥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를 그린 상태에서 어떻게 탈옥할 것인가를 회의를 해요. 급박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의 미적인 감각은 그 지도를 얼마나 잘 그렸는지 이건 거의 1분 브리핑급이다. 그럼요. 제가 보더라도 그 그림이 또 하비키텔이 그린 그림이잖아요. 하비키텔 덩치 이런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걸 그렸을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보면서 딱 한마디 하죠. 선이 살아있네. 마치 나한테 한 얘기 같더라고요. How do you intend to penetrate this lowest rudiment? It's 25 inches of reinforcement. 어쨌건 구스타프는 그 순간에도 지도를 잘 만든 그 그림에 감탄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후보본부에 가게 되면 낭떠러지에 매달리는데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떨어질까 말까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또 시를 읊어요. 네. 이럴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 인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도 보이지만 어떤 웨스 앤더슨적인 낭만주의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귀여운 인물이죠.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 영화에서의 어떤 다루는 인물들 같은 걸 보게 되면 사실 이 영화 대표적인데 가족 안에서는 음모가 횡행하죠. 네, 그렇지만 가족 밖에서는 사실 뭐라고 그럴까요? 선의에 기반한 굉장히 느슨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희망을 보여주는 어떤 연대 같은 거를 영화가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십자 열쇠 협회 사람들이 제가 너무 좋아하죠. 그런 협회 너무 좋아하는데 이 무슈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 기반한 착상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웨스 앤더슨 스타일인 것 같아요. 빌 머레이 사실 몇 번 나오지도 않는데 그거 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흥미롭고 영화에서 가장 큰 연대는 사실상 마담 디 그 다음에 구스타프 그리고 제로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은 예를 들면 일단 성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피도 연결되지 않고 가족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가족들이 굉장히 보여주는 나쁜 부분에 대해서 정반대의 측면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웨스 앤더슨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또 그가 그리게 되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관계의 한 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랜드 부다페스트라는 호텔은 말하자면 사멸해가는 과거의 낭만적인 어떤 거대한 세계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억압적인 어떤 뭔가가 틈입하게 되는 거죠. 초반에는 그것이 이제 뭐 어떤 범죄 사건이 되는 것이고 중반 이후에는 이제 전쟁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억압적인 외부의 세계 다시 말해서 전쟁에 맞서서 평화를 수호하려는 근데 평화는 여기서는 굉장히 과거적이면서도 낭만적이면서도 어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떤 구세대적인 가치를 지켜내다가 퇴장해 간 인물들에 관한 그런 동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의 시대 배경은 1930년대 메인 테마가 되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1930년대인데 어찌됐건 이 영화에서 이제 시중 일렁이는 그 어떤 낭만적인 그런 향수의 실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유럽의 기준으로 본다면 양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렇죠.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인간 이성에 대한 신념이라든지 낭만주의적인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극에 달했던 프랑스로 얘기하자면 벨 에포크라고 말했던 그런 시기에 대한 어떤 향수가 이 영화 속에 사실은 담겨 있는 겁니다. 웨스 앤더슨이 파리에 머물렀을 때 이렇게 파리의 그 고서점 같은 데를 보다가 스테판 츠바이크의 책을 보게 됐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떤 감정적인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뭐 원작으로 사용한 건 아니지만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스테판 츠바이크라는 지식인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그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으로 사실상 이성의 바닥을 드러내게 됐던 유럽 문명이 그 전까지 굉장히 좋았던 시절을 낭만적으로 회고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낭만적이면서 사멸해가는 유럽 정신을 대변하는 인물 같은 사람이 슈테판 츠바이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가 사실상 갖고 있는 향수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웨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같은 뭐 서양인이라 할지라도 유럽적인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자기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유럽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의 어떤 낭만적인 세계를 그리워하는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향수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경험한 것을 상실해서 아 내가 한때 과거는 어땠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다른 어떤 잘 만든 예술가들이 혹은 역사에 의해서 구현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상상하면서 나는 경험한 적이 없는 세계에 대해서 향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핵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뭐 예술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저는 레이프 파인즈가 기차를 타고 갈 때 두 번 기차를 세우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쩌면 양차 세계대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유럽의 문명이 가고 있었는데 그게 군대로 의해서 두 번이나 멈춰서게 되는 장면들을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첫 번째는 이제 1차 세계대전.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영화에 담겨 있는 것은 극 중에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일단 이름 자체가 그렇듯이 동구에 있는 어떤 가상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를 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채우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일단 그 영화에 깔려져 있는 정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슈테판 츠바이크의 어제의 세계 같은 책인 거예요. 어제의 세계라는 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세계에 대한 탄식 같은 게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가상의 나라 이름이 주브로브카인데 주브로브카는 폴란드에서 팔고 있는 보드카 이름이래요. 거기서 이제 이름을 갖고 와서 가상의 세계를 만들었고 여기서 또 사용하는 영화 음악에서 자주 쓰는 악기가 발랄라이카인데 발랄라이카를 제일 잘 쓴 영화는 닥터 지바고잖아요. 그러니까 발랄라이카는 상대적으로 슬라브 민족들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니까 역시 동구적인 부분하고 굉장히 잘 맞는다는 것이고 또 극 중에서 이제 그림을 대체할 때 대신 거는 그림은 완전히 에곤 실레 스타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마담 D가 입고 있는 옷은 완전히 클린트 같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 영화가 다양한 어떤 그런 문화적인 코멘트들을 그런 부분의 어떤 향수에 맞춰서 에곤 실레라든지 클린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그런 어떤 낭만적인 비내 예술 세계를 대변하는 그런 화가들이니까 이 영화가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 초반을 보면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불필요하게 보이는 사실은 액자가 덧대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가 시작이 되면 어떤 한 소녀가 어떤 묘지에 가서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에게 참배를 하러 가죠. 근데 이 시점은 지금 현재예요. 그래서 그 참배를 하면서 그 작가 앞에서 이렇게 그 참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화면이 바뀌어서 그 작가가 살아있을 때 1985년의 시점으로 작가가 사실은 나는 어떻게 소설을 쓴다라고 자기 예술 세계를 설파하는 부분이 1985년도에 짧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1985년도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으로 그 작가가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 그러니까 주드로처럼 생겼을 때 주드로로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60년대에 갔는데 거기서 그 호텔을 경영하는 나이든 제로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제로라는 사람부터 60년대에 이제 둘이서 계속 그 호텔에 앉아서 1대1로 30년 전엔 말이죠. 하면서 옛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30년대 얘기가 메인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화에서 보통 어떤 사람들이 현재가 나왔는데 과거를 플래시백으로 펼쳐지는 영화는 많지만 시작은 현재인데 거기서 두 번째는 1985년으로 들어갔고 1985년에서 다시 1960년대 얘기가 나왔다가 60년대에서 30년대를 다시 회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0년대 얘기를 메인으로 본다면 거기서 60년대, 85년, 그 다음에 현재 얘기로 하니까 액자를 3번을 씌운 겁니다. 왜 이렇게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그런 방식의 프레임을 만들었을까라는 것인데. 마트로시카인가? 네? 그렇죠. 뭐 일종의 마트로시카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이야기의 간접성을 최대한 강조하기 위해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그냥 30년대 얘기를 처음부터 풀 수도 있었지만 이 이야기를 이렇게 3번이나 간접화하는 그런 여정을 안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까마득하게 이 이야기는 사실상 간접적인 얘기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접화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울고 웃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예술을 보고 향수를 느끼게 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19세기 무슨 미국에 관해서 향수 어린 어떤 시선의 영화가 나오게 되면 아니 네가 미국 살아봤냐? 혹은 뭐 19세기 너는 살아있지도 않았어? 근데 왜 왠이 외국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센치하게 몰입을 하는 것이냐라고 비난하는 어떤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술이 원래 그런 거다. 그것은 예술이 미래를 향해서 그리든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기를 그리든 아니면 현재에 내가 가본 적이 없는 나라를 그리든 간에 그 그려내는 것들은 자기만이 만들어내는 창조된 세계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거길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술이든 영화든 문학이든 그걸 보면서 거기다 깊숙하게 우리가 침윤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향수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어떤 예술의 본질인 것을 사실은 이 영화가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웨스 앤더슨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만 과거의 정신을 계승하지 않으면 현재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영화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4가지 시간대가 3가지 화면 사이즈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3가지 화면 사이즈는 굉장히 간단한 생각에 토대한 것처럼 사실은 보여요. 왜냐하면 1930년대는 실제로 텔레비전 사이즈 비슷한 사이즈로 나왔으니까 이 영화에서 1.37대 1, 다시 말해서 이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1.37대 1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화면 사이즈로 나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1960년대가 나오게 되는데 60년대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시네마스코프 바람이 있었고 와이드 스크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2.35대 1로 가장 스펙터클한 그런 장면을 쓰게 되고요. 화면 사이즈로는. 그 다음에 현재 장면은 사실 지금 가장 많이 찍는 건 1.85대 1 사이즈잖아요. 이렇게 3가지를 찍는데 다시 말하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시대를 그 시대의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화면 사이즈를 표현하고 있다. 일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단순히 그것을 그렇게 맞춘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학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는가, 심지어는 그것이 주제랑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930년대 지금 보시고 있는 1.37대 1 사이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 사이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보는 영화보다 정사각형에 가깝기 때문에 가로보다 세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로 프레임, 세로적인 어떤 부분들을 미장센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게 영화에서 철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단 이 호텔은 평지에 있는 호텔이 아니라 높은 데 있습니다. 그 높은 데 있기 때문에 호텔에 가고 내려오기 위해서는 세로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동선들을 주로 보게 되면 호텔 안에서 뭘로 움직입니까? 엘리베이터로 움직이니까 역시 세로로 움직이게 되죠. 계단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계단을 정가운데 둬서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영화에서 찍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움직임뿐만 아니라 호텔 안에서 이 직원들이 식사하는 공간도 보게 되면 세로 프레임이 굉장히 강조된 좁은 공간으로 일부러 세트를 짰죠. 그런 방식으로 보여준다거나 감옥이나 기차에서도 2층 침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네모반처럼 옆으로 긴 공간이 아니라 위로 긴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화면비가 이러니까 옆으로 하지 말고 위로 싸. 다 모여서 자.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일을 위해서 모든 공간 세팅까지 그렇게 다 바꿨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건 뒷부분에 스키 추격전도 그렇습니다. 세로 방향의 추격전이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맥스에서 예를 들면 호텔에서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총격전을 서로 이렇게 벌이게 되는 클라이맥스의 총격전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 장면에는 일부러 기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찍죠. 근데 가뜩이나 세로 프레임인데 거기 기둥까지 들어가면 더 타이트한 세로 프레임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심지어는 케이크를 여러 단을 쌓고 있습니다. 자꾸 위태위태하니까 케이크가 쌓여 있으니까 더 세로 프레임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 영화 속에서는 30년대니까 1.37대 이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구현하는 방식을 시각적으로 철저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이 세로 짜기의 어떤 의미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세로 위주로 화면 짜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의 종적인 감각을 사실상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오랜 인물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내려오는 어떤 인물들 사이에 흘러내리는 관계의 맥 혹은 사라져버리는 어떤 시대에 대한 상실감 이런 감각을 시간의 어떤 종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 시간의 종적인 측면들을 시각적으로 담아낸 그런 거대한 디자인적인 어떤 부분이 바로 이런 세로짜기에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말씀해 주셨던 이 프레임 역시 시간의 종적 구조를 드러내는 방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가 있고 과거로 내려갈수록 우리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으로 내려가는 것 같잖아요. 네. 그것 역시 어쩌면 시간의 종적 구조와 상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역시 1층, 지하 1층을 쓰신 작가님다우시네요. 지하가 좋거든요. 네. 저는 이 호텔이 참 재미있는 게 호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설명하면서 이 낡은 호텔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손님들끼리 친해질 법도 한데 친해지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웨스 앤더슨의 영화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느슨하게 있는데 맞아요. 서로 알려고 하진 않지만 서로의 존재를 알고는 있어요. 그런 관계 맺기가 사실은 이 웨스 앤더슨이 지향하는, 추구하는 세계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죠. 그랜드 호텔,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손님 하나하나마다 각각 객실에 있는다든지 혹은 스티븐 지소와의 해저 생활에서 칸칸이 있는다든지 혹은 다즐링 주식회사에서 기차에서도 역시 그렇게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 웨스 앤더슨이 그려내는 세계 속의 인물들이 그렇죠. 공존하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네. 네. 자, 두 편의 굉장히 사랑스러운 영화 둘 다 좋아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좀 약간 힘들고요. 네. 정말 좋아하는 두 편의 영화인데 그래도 저는 문라이즈 킹덤이 그럴 것 같았어요. 그죠?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저의 취향, 저의 정서와 너무 잘 맞고요. 문라이즈 킹덤 모든 게 사랑스러운데 영화 시작할 때 그 노래를 소개해 주는 아이의 목소리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사이사이에 있는 소품들 모든 게 사랑스러워서 문라이즈 킹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또 배분의 신이기 때문에 배분을 하자면 부다페스트 호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의외의 장면입니다. 뭐죠? 4개의 손가락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네. 그 장면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쩌면 이 사람은 이렇게 잔인한 장면도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찍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4개의 손가락이 문에 잘려나가는 장면 같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런 동화적인 영화에 왜 굳이 저 장면을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주는 굉장한 느낌이 쾌감과 함께 잔인함과 함께 시각적인 충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이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두 편의 장면 중에서 이제 문라이즈 킹덤이 상대를 잘못 만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더 좋아하는데 그냥 웨스 앤더슨이 현재까지 만든 영화 중에 최고 영화가 저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사실은 최근에 개들의 섬이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좋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두 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장면도 저는 이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문라이즈 킹덤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아니요,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딱 2개밖에 없는데 이 2개라도 몰아주자. 네. 저 맨날 그 작품상 따로 주고 아카데미에서 감독상 따로 주고 정말 신물 나거든요. 내가 아카데미 스타일이야. 나눠주잖아. 마음이 착해서 그래요. 그럼요. 네. 저는 어쨌건 근데 감독상 받으면 작품상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네. 어쨌건 최고의 장면은 뭔가 하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탈옥 장면.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은데 아까 잠깐 제가 한참 설명한 것처럼 일단 세로짜기에 관해서 거의 극단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탈옥 영화에서 탈옥을 한다? 뭐가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벽이 중요합니다. 벽을 뚫어서 뭘 한다던가 혹은 바닥을 뚫더라도 밑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대표적으로 쇼생크 탈출을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도랑이든 아니면 땅밑이든 기본적으로 탈옥의 방향은 옆으로 길게 파서 탈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화의 탈옥 장면은 정반대입니다. 옆으로 긴 게 아니라 수직 방면으로 탈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벽보다 천장이라든지 바닥이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탈옥 도구도 사다리 같은 게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아래 위층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부분들에서 유머도 생기고 서스펜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탈옥 자체가 워낙 재밌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건 이런 장면들 속에서 어떤 영화 전체 형식적인, 시각적인 초점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게 구현된 네.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장면 좋아하는데 그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손가락 4개로 한 거예요, 제가. 즉석에서 바꾼 거예요? 그럼요. 제가 배려의 어떤 아이콘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웨스 앤더슨의 환상적인 세계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동화적이면서 멋진 작품. 오늘 두 편 다 강추입니다. 네, 진짜 좋은 영화들이고요.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정말 참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손가락 인연 줄 몰랐어요. 그죠? 진짜 두 장면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쇼킹하죠.